안녕하세요. 한국사의 모순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한가운데이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통 있고 창연했던 우리 문화가 지금에 있어서는 많이 그런 빛을 잃고 갔다. 빛을 잃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조건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살촉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 문화하면 젊은이들 문화하면은 몇 가지 단어들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중에서 특히 컴퓨터 게임 네, 이런 게임이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전부터 게임은 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80년대만 하더라도 예, 게임이 처음 이제 보급되긴 했는데 지금은 거의 게임 증후군 같은 그런 질환까지도 이야기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네. 청소년들의 경우에 컴퓨터 게임이 너무 빠져 있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미. 예. 이게 미국에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예전에 2006년도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면 주요 기사로 온라인 게임 중독증에 빠진 한국 그런 기사를 다룬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문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미국과 일본 등 이제 산업화된 국가에서 게임 중독 현상이 있긴 하지만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컴퓨터 게임 중독의 진원지로 보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한국에서 9살에서 39세까지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약 2.4%, 즉 전 국민의 전체 젊은 층의 2.4%가 게임 중독증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했고 예. 10.2%, 그 젊은 층의 10% 가량은 중독 위험의 경계선에 있다. 중독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컴퓨터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 원인으로서 뭘 제기했냐면 70%에 달하는 높은 인터넷 이용률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예. 한국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가량의 엄청난 사교육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 그렇죠. 예, 많이 사교육 강요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학교 수업 이후에 이어지는 학원 수업. 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가 제공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모여서 노는 공동체 놀이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 게임밖에 없다. 그래서 광적으로 게임이 빠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부분은 예.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 문제가 되느냐면 저는 정부의 목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 정부의 목이요. 한국 예. 정부가 이 청소년들의 컴퓨터 게임 열풍에 바람을 놓고 있어요. 예전부터 한국에서는 컴퓨터 게임왕을 선출하는 세계 사이버 게임 대회를 열고 있고 전문적인 한국의 프로 게이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프로 게이머들은 국내 해외 이 주요 이제 이런 대회에 출전했을 때 약 10만 달러 상당한 양의 이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게임이 사회적으로 장려됐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컴퓨터 게임을 e스포츠라고 칭하고 이를테면 컴퓨터 게이머들을 프로 게이머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마치도 이것을 장려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풍긴 데에는 정부 정책도 상당히 하나의 주요한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더 최근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스마트 게임. 그렇습니다. 지하철 타면 다들 이제 스마트폰을 만지는데 그 중에서 뭐 인터넷 기사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카톡 게임이나 네네. 게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모두의 마블이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명절에 모이면 모두의 마블을 하는 게 유행이라는 저는 그런 얘기도 그거 들었습니다. 지웠는데 이제 게임 안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데 뭐 어쨌든 이제 참 원인 진단이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사교육에 빠져가지고 사교육의 문제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푼다 이런 기사가 참 저는 원인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하지만 이 게임 중독에서의 문제를 벗어나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게임이 뭐 그 건전한 게임, 뭐 약간 뭐 모데말도 약간 특이성 게임입니다만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극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독된 친구들이 이 현실과 이걸 벗어나지 못해서 현실에서 정말 불상사가 일어나는 네. 이런 일이 막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 대책을 세운다, 뭐 시간을 통제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당국이 솔직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지 않는
그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는. 근데 이제 실제로 병을 주는 요인도 있다는 거죠. 정부 정책에서. 예. 그럼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게임에 대해서 좀 빠져들게 됐을까? 이런 정책이 왜 나왔을까요? 가만히 보면 한국 정부의 이런 문화 정책, 문화 시책들을 보면 예.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이 문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들이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예로부터 지난 80년대부터 네네. 전두환 정권이 출범했을 때 음. 이른바 3S 정책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스포츠, 그때 프로야구 출범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3S 정책의 대표는 이제 미국입니다만 예. 미국의 스포츠는 거의 계절을 돌아가면서 미식축구 그리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다음에 이제 농구, 아이스하키 4개 이 주된 종목들이 시간을 번갈아가면서 그래서 계절 달리하면서 언제나 매체를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스포츠가 한국에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크린입니다. 영화. 영화 중에서도 헐리우드 영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섹스 산업이죠. 먼저 이제 차례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예. 그 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 한국의 너무나 이제 팽배한 네네. 그러한 이제 성문화, 성폭력을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네. 사회 전반에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 이런 진단은 뭐 상당히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예. 2007년도에 법무연수원이 발행했던 성폭력 범죄와 양형 분석 및 재범 방지 위한 사후 관리 방안 이런 보고서가 있대요. 여기 보면 10년 전에 6천 건 정도였던 성폭력 범죄가 무려 11,000건으로 80% 가량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김재엽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연구팀이 2010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네.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41.1%가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은 2명 중에 1명이고 남학생들도 3명 중에 1명꼴로 성폭력의 피해를 겪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발표한 여성 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연구에 따르면 예. 여성 노동자들의 40%가량 39.4%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성폭력이 만연해 있는 부분은 네네. 원래 이제 이 성문화가 상당히 음성적이고 상당히 그런 이제 변칙적인 그런 성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 때문이 원인이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예, 그 한겨레 20일에 네. 보면 한국 남성 10명 가운데 4명꼴로 성매매를 했다. 이러한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나타나는 성매매 지출 비용이 예. 전체 환산할 때 약 1조 3천억 원 규모다. 하지만 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성매매 업소들의 여성들을 통해서 즉 이제 이것이 세금으로 책정되는 정도를 가지고 추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이런 성매매 여성들이 어느 정도가 분포하고 있고 이들의 기본 소득이 얼마 정도가 될 걸로 추정이 되고 그렇게 역으로 추정에 들어간 거죠. 역으로 추정에 들어갔을 때 대체적으로 이런 성매매 지출 비용이 연간 6조 6천억 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와우. 대략 한 7조 원 가량이 된다는 거죠. 엄청나네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 성매수 실태 보고서에 나타나는 성매매 수치는 전체 20%에 불과하다. 80%가 음성적으로 묻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통령 이 대변인이 그죠? 그렇죠. 정상회담 기간에 미국 가가지고 엉덩이를 움켜쥐고 있고 허리인 줄 알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네. 하는 희한한 그리고 법무부 차관 이야기되고 있던 성접대 의혹. 예, 그건 거의 이거는 확실히 성범죄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국회의원 김모 씨도 형수님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예, 평생 한 차례 이상 성매매를 했다고 답한 사람이 대한민국은 49%인데요. 예. 이것은 미국의 15%, 영국의 7%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 그리고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는 호주도 16%, 네덜란드 16% 그런 수준인데 대한민국은 거의 3배 이상의 성매매 형태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사회 문제가 되냐면 예. 모텔촌이 문제시가 되고가 있어요. 원래 모텔은 뭡니까?
여행객들이 묵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를테면은 주로 보면 이제 해외 여행 갈 때도 외국의 유스 호스텔이나 아니면 주로 이제 텔에 들어가서 자게 됩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텔은 아, 거의 이거는 골 때리죠. 별 5개 호텔 빼놓고는 그렇습니다. 2011년 파이낸셜 신문이 낸 자료에 의하면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숙박업 규모가 대략 1조 7천억 원 규모인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숙박업은 현금 사용이 많은 업종이니까 실제로는 이게 1조 7천억이 아니라 네. 7조 원 규모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모텔에 가면은 들어가면 그날 투숙을 해가지고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나온다는 거죠.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쉬었다가 쉬고 예. 그러겠죠 뭐. 나가고 나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 딴 팀이 또 그렇죠. 들어오면 거기서 또 근세 나간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방에서 하루 1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손님들이 거쳐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숙박업의 규모는 1조 7천억 수준이 돼야 되지만 7조 원이다. 즉 대한민국의 이런 이제 모텔 숙박업의 방들이 하루 평균 3명 정도의 손님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식의 예, 상당히 왜곡돼 있는 그런 성문화가 만연해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까 3X 정책 얘기하셨는데 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가만 돌아보면 영화들도 참 희한한 게 많이 났어요. 뭐 에마 부인, 그렇습니다. 뭐 좀 제목들도 희한한 얘기 나오면서 영화들도 그러면서 그런 거기서 보면은 뭐 에로 영화가 다 나쁜 거지는 않겠지만 좀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나름대로 해보고 근데 또 우리나라 지금 살펴보면 이런 잘못되고 변칙되고 이런 성폭력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네. 사람을 어린이들이 성폭력이 많다는 것은 힘 있는 어른이 강압적으로 애를 협박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런 그 권력 가진 자들의 이런 만행 모습이 이런 것도 아주 그냥 비정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힘센 권력자들은 결코 처벌받지 않더라. 그렇죠. 장자연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 논리가 그죠? 힘센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내가 너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나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뭐 그런 의식 기제들이 작용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성폭력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또 최근에 우리나라 문화에서 보면은 다이어트 바람 뭐 이거 끊임없이 몇 년째 보고 있는데 과도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의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특히나 이제 상당히 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건강한 체형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연예인들은 다 여자 연예인들은 160에 45kg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 외모에서 중요한 부분은 서양인을 닮으려는 외모지상주의가 위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신생아들에게 씌우는 머리 헬멧이 있다고 해요. 그게 그래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이제 뒤통수가 대체로 좀 납작하지 않습니까? 전 짱구인데. 네, 저도 뒤통수 납작합니다. 근데 뒤통수 납작한 게 이게 보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보기 안 좋은 이유가 뭐냐? 미국 사람들하고 생긴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뒤통수가 동그랗게 그렇게 이제 뒷장구가 되는 그러한 이제 헬멧이 있는데 원래는 그 헬멧이 의료용으로 개발된 헬멧인데 그 헬멧은 두개골 변형이 심한 아이들 그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씌워주는 교정기구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강남을 비롯한 일부 이제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의 머리를 그죠? 서구화시키기 위해서 뒤통수가 동그랗게 그런 머리를 하려고 일부러 그 헬멧을 애들에게 씌운다는 거죠. 어이구야. 거기도 뭐 정신 나간 어머니들 이런 이제 신문 기사들을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자체가 뭐냐면 외모에서 네. 서양인을 닮으려는 그런 이제 부분 대표적으로 뭐 V 라인 이런 거 들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의 외모지상주의가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 3월 29일에 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했던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한국 여학생의 60% 가량이 최근 1년 동안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66%예요.
남학생도 전체 남학생의 50%가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키 커야 되고 키는 180이 넘어야 그렇죠. 되고 어깨는 똑 부러졌는데 얼굴은 좀 작아야 되고 등은 역삼각형 예를 돼야 들면 되고 조인성 같은 스타일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를테면 배에 식스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자기 배에 왕자가 안 나오니까 나는 내 체형에 만족하지 못한다. 거의 이건 극단적인 그죠? 하나의 이제 획일화된 외모를 막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냐. 외모지상주의가 이렇게 판을 치는 것은 신체에 칼을 대서 네. 인위적으로 성형을 하는 성형 수술이 사회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세태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네.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거나 성형외과 전문의가 고용된 개인 병원이 대략 880군데에 이른다고 합니다. 880군데에서 뭘 하냐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바꾸는 거예요. 생김새를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서울의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을 잇는 거리는 성형외과가 즐비해서 이른바 뷰티벨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 성형외과 제가 아까 881곳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의 28% 즉 253곳의 성형외과가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에 몰려 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성형외과가 워낙 득세를 하니까 의과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 중에 네. 성적이 제일 우수한 애들이 어디 갔냐면 성형외과 갑니다. 어휴. 돈이 잘 되니까. 중요한 데 가야지. 그리고 이게 뭐냐면 성형외과는 응급 환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응급 환자가 없어가지고 의사들이 언제나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모든 진료가 환자들과 스케줄 예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산부인과 산모가 새벽 3시에 달려왔어요. 어떡합니까? 그 병원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산부인과는 자연히 성적 순위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부담스러운 부분 이 뇌출혈 관련한 뇌의학 계통 그리고 흉부외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성적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의과대학에서도 완전히 기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정작 사람의 생명을 다투는 매우 중요한 이제 뇌수술, 심장수술 그런 데에 대한 전문의는 사람들이 계속 기피를 하고 반면 어디가 득세합니까? 이런 성형외과 돈 잘 되니까 그리고 피부과 이런 데가 득세하는 아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심지어 이제 한국에서 성형외과가 워낙 득세라니까 심지어 이 원정 성형까지도 이제 그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도 나도 한번 성형외과 해볼까? 성형 좀 해볼까라고 할 때 일본 사람들 경우에는 한국에서 하면 싸니까 한국에 와서 성형을 하고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이 성형 수술 잘한다 해서 외국인들까지 와서 성형을 하고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적인 몇 가지 문화 현상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물론 이제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면 과학기술 발전, 게임도 할 수 있고 의술의 발달로 이렇게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은 보정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사실 이제 안면이 너무나 좀 이제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턱이 너무 나왔다던가. 내지는 이빨이 너무 이제 돌출돼 있어가지고 생활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분들은 교정을 하셔야죠. 당연히 치료를 받으셔야 되죠. 그거는 치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멀쩡한 일반인이 코가 조금 낮아서 찾아왔어요. 또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필요 이외에 그런 이제 비용 지출 아니냐 이런 부분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문화하고는 좀 돈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집단놀이를 즐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에 이어져 온 우리 하나의 공통적인 우리 동양 한국 사람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의 특징도 있고 이런 게 당연히 나타나는 건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바꾼다. 네. 이런 측면은 한국 사회에서 뭔가 근원적으로 우리 문화를 깨뜨리고 있는 원인이 있지 않은가. 네. 그래서 이런 원인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원인으로 좀 생각되는 지점이나 이런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핵심적으로 그 일본의 일제 강점기 시절의 식민 통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이 문화 유입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 문화는 양적으로 봤을 때는 일제 잔재 문화 플러스 미국 문화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요. 예.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 통치로 고통을 겪던 그 시절에 오로지 한국 신사상 내선 일체만이 강요화됐었고, 네. 그리고 조선이 독립해야 된다는 주장들은 오로지 전부 다 이제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조선 사람들은 네. 학교에서 허리에 칼을 찬 일본인 선생들에게 국어라는 제목으로 일본어를 배우면서 창씨개명,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죠. 그렇죠. 학교에서 조선말을 쓰면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그렇죠. 그때 식민지 시대에 그랬죠. 워낙 그러다 보니까 요즘까지도 요즘은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회적 운동을 해가지고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도시락 보고 벤또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야 벤또 싸가나 이러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양파를 가지고 담아내기라 그러고. 그래서 중국집에서 보면 이제 짜장면 먹을 때 여기 양파 좀 더 주세요가 아니라 여기 담아내기 좀 더 주이소. 닭강 더 주이소. 예, 닭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와라바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실제로 거의 80년, 90년대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차후에 이런 이 여론의 제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말 쓰기 운동이 순화가 되면서 최근 그나마 좀 다소 나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예. 일제시기의 잔재 문화, 즉 일제의 이 포갑 정책에 그대로 온전된 형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단체 기합을 들 수 있죠.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단체 기합을 보고 군사 독재 정권을 떠올리거나 그렇죠. 유신 정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맞습니다. 예, 예. 군사 독재 하면은 이 군대 하면은 단체 기합, 구타, 월차려 빼고는 생각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군대 문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80년대 신군부의 군대 문화가 뿌리가 어디냐라고 할 때 그거는 일제 식민지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군대에서 이 단체 기합은 예전에 구타가 상당히 횡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에나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국방부에서 아예 얼차려를 만들었어요. 얼차려. 그러니까 얼차려 시행 세칙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얼차려는 하루에 2번 이상 줄 수 없고 얼차려를 한 번 실시할 때 얼마 이후에 얼마를 쉬어야 되고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거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구타나 얼차려나 본질은 같습니다. 그 뭐냐면 인간을 물리적 고통으로 통제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동일한 거죠. 때려서 힘드나 아니면 기합 줘서 힘든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사실상 이거는 거의 노예제 시대의 야만적인 그러한 통제 방식인데 이러한 통제 방식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볼 수 있냐면 일본 제국주의의 이런 이제 제국주의 군국주의 문화의 유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일본 문화 뭐 좋은 거는 해야겠지만은 이런 안 좋은 거는 빨리 없애야 되고 많이 그나마도 이제 많이 살렸지만은 네, 사람의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바뀐 거는 쉽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지점에 보면은 일본의 식민지 문화, 일제 문화의 잔재와 더불어서 미국 문화, 양키 네. 문화가 섞여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가만 돌아보면은 예전 드라마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부잣집은 다 홈드레스 입고 나와야 돼 사모님들이. 네. 홈드레스를 우리가 언제 입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문화면 무조건 좋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떨까요? 예,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이 글로벌주의, 이른바 이거 90년대 김영삼 정권 때부터 그렇죠. 시작이 됐겠습니다. 제주도를 확실히 강간 도시로 만들겠다는. 예, 그 세계화 열풍, 네. 90년대 세계 열풍이 최근에는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죠. 네네.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미국식 문화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양키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양키 문화의 문제점이 뭐냐면 네. 미국 문화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것인데 우리 문화는 촌스러고 낙후한 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일반적인 대화나 생활에서도 미국은 말이야 하면서 미국 이야기하는 걸 상당히 이제 마치도 어깨에 힘주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이제 미국 여행 갔다 오고 내지는 네네. 미국에 기껏해봐야 뭐 3개월 어학연수 갔다 온 건데 갔다 오고 나면 미국은 말이야 하면서 딱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이제 뭐 제 주변에는 이를테면 여행 경비 아낀다고 인도에 여행을 가거나 네네. 좀 이제 라오스나 이제 캄보디아 같은 그런 데 여행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들이 와가지고 라오스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렇죠. 네, 근데 꼭 이렇게 보면
미국을 다녀온 사람 내지는 이제 다른 나라를 다녀온 사람이 힘 주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 문화가 우리 문화보다 절대적으로 나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 미국의 문화 매체의 영향, 한국에 느끼는 그런 영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납니다. 영화에서요? 미국 헐리우드에서 제작되는 헐리우드 영화가 바로 예.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헐리우드 영화. 근데 헐리우드 영화를 좀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들었는데 예 지금 전화가 오셨는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액션 블록버스터 하면은 미국 아닙니까? 에? 사실 액션 영화가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영화가 항상 정서적 감동을 줘야 하나요? 그 짜릿한 스릴과 거대한 스케일이 주는 압도감도 영화의 매력이잖아요. 미국이 영화를 잘 만들었으니까 상영관이 많은 거죠. 정화의 질문의 요지는 헐리우드 영화가 우리나라에 개봉도 되게 많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헐리우드 영화 좋지 않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대답 좀 해주시죠. 예, 그럼 헐리우드가 영화를 잘 만드니까 뭐 개봉이 많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헐리우드 영화는 예. 이 국제 상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는 하나의 문화 상품인데 문화 상품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정서를 반영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근데 헐리우드는 전 세계의 영화를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히트를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헐리우드에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 일본인들의 정서를 일일이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히트치면서 동시에 일본, 영국, 프랑스 전부 다 히트를 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흘러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느냐?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거죠. 동물적 감각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 동물은 동물이니까 동물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식욕 그리고 성욕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면서 영화를 흥행시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완성도, 예술적 완성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결국 미국의 액션 영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청자들은 영화가 시작하고 5분 내에 누가 착한 애고 나쁜 애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산타 할아버지처럼. 그렇죠.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이나 고층 건물 아니면 거대한 구조물들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뭐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됩니다. 이 파괴되는 와중에 마지막 엔딩 장면 어떻게 끝납니까? 항상 남녀 주인공은 나오게 되는데 그 남녀 주인공은 티격태격 갈등을 빚다가 마지막에는 사랑에 빠지면서 키스를 나누며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죠. 뭐 이런 헐리우드 영화의 스토리는 이제 너무나 진부해서 더 이상은 이제 이야기될 것도 아니죠. 뭐 액션 영화의 공식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이미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모든 영화가 전부 다 작품성이 있는 것이 작품성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영화들이 그러한 이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이제 저급한 형식을 빌어서 한국 사회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미국의 이제 우리 영화 이런 얘기하는데 헐리우드 영화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뭐 전 세계 뭐 다 특히 우리 많이 들어오는 거는 미국이 그 영화 산업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건 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한국 영화 산업에 자기 나라 영화를 들이밀기 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막 노력 내지는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국내 영화 시장에서 헐리우드 영화가 넘쳐나는 것은 미국이 이 한국 영화 시장에 목적의식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이 영화 시장을 더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화진흥법에 규정된 스크린 쿼터제가 있습니다. 네네. 모든 극장이 연중에 140일 이상은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의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약간 꼼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네.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재량으로 인해서 20일씩 이 쿼터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오. 그러면 실제로는 영화진흥법에는 한국 영화가 146일 이상 딱 상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꼼수를 넣어버리면은 날짜는 100일로 줄어버립니다. 네네. 하지만 미국은 더 나아가서 지난 한미 FTA
이 협상 과정에서 FTA의 선결 조건으로 스크린 쿼터제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종전에 146일로 있었던 적어도 140일은 한국 영화가 상영이 돼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를 이거를 절반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73일로. 어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1년에 2달만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나머지 10달 전부 다 외국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끔. 그럼 그 외국 영화는 태반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미국 영화죠. 헐리우드 영화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안성기 씨나 이준기 씨를 비롯한 여러 영화 배우들이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를 하면서 사회 그렇죠. 활동에 나섰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우리 한국에 대한 문화 공세가 매우 적극적이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이 뭐 우리나라보다 규모도 크고 그리고 계속 미국과 우리는 정치적으로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세가 셀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공세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쓰러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뭐 속상하고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영화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 유포 사례는 더 있지 않을까요? 예, 단순히 이 극장의 영화만 가지고 미국이 한국의 문화적 측면에 개입한다라고 보긴 뭐 물론 뭐 그 맞습니다만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느냐 이야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TV 공중파 방송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텔레비전이라는 대중 매체가 보편된 이후에 네네. 미국 외화가 한국의 스크린 텔레비전을 점령해 버렸죠. 네. 가정의 이 시청 전파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1990년대 맥가이버, 그죠? 빠바바밤 빠밤 그렇죠. 빰. 그리고 이제 머나먼 정글, 그리고 V, V. 그 키트 빨리 와줘 하는 그 전격 제트 작전, 그렇죠. A 특공대 같은 수많은 미국 외화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한국 텔레비전에 상영되면서 당시 청소년들의 눈가기를 사로잡았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영화 뭐 90년대 아니 영화라 드라마가 90년대 주로 우리나라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했던 건데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이 뭐 드라마들 대부분 전쟁, 테러, 첩보 활동 이런 게 주된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매우 교묘하게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이제 숨겨놓고 유포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시에 방영된 미국 외화의 내용들은 대체로 2차 대전 아니면 베트남전과 같이 미국이 참전한 영화 이런 영화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났냐면 일본군이나 독일군의 비인간적인 만행들을 부각을 시킵니다. 일본군의 이제 포로 학대 그리고 독일군 같은 경우는 유태인 학살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반면 미군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게 되죠. 머나먼 정글이라든지 뭐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애쓰는 모습. 그래서 이제 뭐 한 명의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뭐 일개 부대가 전멸당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구한다는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데 또 한 가지 예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맥가이버 같은 경우가 대표적 예가 되겠는데요. 공산권과의 첩보전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동독에 잠입한다든지 맥가이버 그랬나요? 맥가이버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오. 그러다가 그게 소련 붕괴하고 나서 이제 방향이 전환됐죠. 시청률에 그대로 얘기되는 한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뭐라고? 맥가이버 방공할 때는 재밌었는데 응. 사회적 문제 다루고 미국 내외 마약 문제 다루니까 재미없어졌다. 예, 그런 평가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첩보전 주로 보면 공산권과의 첩보전을 이야기됩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나타났던 것이 동독, 독일 통일되는 그런 전국에서 그리고 베트남 네. 그런 지역에서 이제 이런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이제 무장 게릴라 반군들을 소탕하는 뭐 그런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CIA의 활약을 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거기 맥가이버 나오는데 손통 국장이 CIA 국장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군요. 미국의 첩보전은 불가피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선전하는 그런 내용이 주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면서 미국 드라마가 미드라고 하는 장르를 형성하면서 네. 미국인들의 일반적 생활을 묘사하는 그런 면으로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남자 셋 여자 셋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좀 많이 관심을 받았었던 프렌즈가 있었죠. 그리고 위기의 주부라든지 그런 이제 미들도 많이 유포되고 지금도 뭐 CSI.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 외화, 지금까지 기능했던 미국 외화들은 미 행정부의 내지는 이제 미국의 정치적 필요성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류였고, 어떻게 하면 한국의 외화에 하나같이 그런 당시의 미국 정부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는 그러한 외화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방송이 됐을까? MBC와 KBS에 상당히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저희가 뭐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대한 문화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하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하고 뭐 친해진 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따져보니까 직접적 만나게 45년 해방 이후란 말이죠. 우리 네. 국민들이 접한 거는. 그런데 이렇게 급속도로 미국의 이런 문화가 쓱 스며들었다. 그럼 누군가 이거를 유포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런 생각 좀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대표적으로 이 한국의 그런 미국 문화가 심화되는 부분은 예. 미국이 적극적으로 자기 문화를 한국에 주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대표적 사례가 있죠. 미국은 서울과 부산, 대구나 광주 등 한국이 각지에 네네. 미 문화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문화원은 있으나 이렇게 서울대구 광주 이런 게 아니라 좀 철거를 했죠. 예, 그 예전에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 5.18 항쟁의 이제 그 분노를 담은 음. 그런 한국 청년들의 그런 이제 하나의 투쟁이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미 문화원. 미국은 왜 미 문화원을 두고 있을까? 미 문화원이 하는 일은 뭐냐?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네. 미 문화원이 뭐냐면 미국 문화를 한국 사회에 전파하는 기관이죠. 그렇죠. 예, 그 명칭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문화원이니까 네. 미국을 문화 알리는 거겠죠. 일례로 이제 대구 미문화원을 보시게 되면 대구 미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예. 평생교육사업부가 있고 오. 교육기획부, 디베이트 교육센터, 국제교육센터, 대외협력사업부 등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실제로 이제 대구 미문화원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대외 정책과 관련한 한국 외교 문제, 한국 통상 문제 비롯해서 미국 문화 예술 교육, 그러니까 미국 문화 예술을 교육하는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고 이제 표방을 하고 있어요. 예. 겉으로 보면 요즘에 딱 나타나는 부분이 영어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 문화원이 겉으로는 영어 마을을 비롯한 문화 교류, 우리는 단지 문화 교류를 할 뿐이다 이런 이제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어 마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외교 문제, 미국의 대외 정책, 통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미 문화원 스스로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이제 이 우리나라에는 미 문화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문화원도 있고 일본 문화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문화원은 중국 문화를 소개한다 정도로만 그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대외 정책과 한국 외교 문제를 활동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문화원도 일본어와 일본 음악을 전한다고 돼 있지 한국 외교 문제를 관여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나 미 문화원은 디베이트 교육센터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예. 이 디베이트 교육이 뭐냐면 주요 이슈에 대한 1대1 토론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 문화원과 이제 한국 청년 간의 1대1 토론을 개설하면서 여기에서 한국 청년들과 영어 토론을 쭉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여기에서 교육된 청년들이 주로 국내 및 국제 토론 대회에 참여를 하고, 그 토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주로 뭐겠습니까? 대체로 한미 동맹을 비롯한 미국의 대외 정책이 우호적인 그런 주제를 토론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미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여론 형성 작업들을 미 문화원이 하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한국의 주요 도시에 미 문화원을 두고 외형적으로는 문화 교류의 양상을 띠면서도 그것의 근저의 뿌리가 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환영하는 그런 여론을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미문화원 얘기하니까 또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한미군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주한미군이 들어왔을 때는 뭐 초콜릿도 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어린 그 당시 어린 지금의 어르신들이겠지만 막 좋아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또한 미국의 문화를 유포하는 그런 근거지 역할을 하고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한국 전쟁 이후에 이 한국의 경제가 흑심하게 파괴된 조건에서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이런 부산물들이
네. 상당히 이제 그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통용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보시면 이제 저희 음식 문화 중에 부대찌개 있죠. 예, 부대찌개. 그 부대찌개가 원조가 의정부 부대찌개라고 하고 있는데 의정부가 미군 부대로 유명한. 그렇죠. 그게 왜 부대찌개가 됐냐면 예전에 이 군대에는 짬이 있잖아요. 짬은 뭐냐면 남은 음식. 군인들이 밥 먹고 이제 버리는 음식이죠. 어. 저희들도 이제 뭐 공공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남은 음식 쓰레기를 이제 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 줄입시다 이런 뭐 마크도 네네. 있고 하죠. 그거를 버리면 그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수거를 해갑니다. 네. 요즘에는 그런 짬을 어디에 쓰는지 알고 계시나요? 돼지. 예, 돼지 사료 내는 비료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 50년대, 60년대에는 그 주한미군 짬, 주한미군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했냐면 한국 사람들이 받아온 거예요. 네. 받아와서 그거를 푹 끓입니다. 푹 끓인다. 그거를 푹 끓여가지고 야채 썰어 놓고 채소 넣고 썰어가지고 먹을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꿀꿀이죽이에요. 꿀꿀이죽. 그것이 이제 꿀꿀이죽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대찌개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바로 그 꿀꿀이죽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들이 그죠? 한국 사람들을 뭘로 받겠어요? 우습게 받겠죠 당연히. 야,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먹고 사는. 이런 미개인 낙후한 뭐 이런 거 네. 받겠죠. 그 실제로 이제 한국의 이 유포되는 미국 문화는 매우 공격적으로 그렇게 좀 많이 확산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 전쟁 직후에 한국 대중문화는 특히나 또 전쟁의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시고 전시는 군대가 모든 걸 통제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미군 부대의 문화 양식이 급격하게 유포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에는 예. 청년들 사이에 미군 군복을 입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오. 게다가 64년부터 73년까지 월남전 파병이 이어졌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또 한국 사회 전반에 이 군대 문화 그리고 미국 문화가 광범위하게 유포됐던 것입니다. 네. 게다가 중요한 부분은 한국 전쟁 이후에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은 징병제가 도입돼 있죠. 네네. 모든 남성이 물론 모든 남성은 아닙니다만 특권층의 남성은 빼야겠죠. 안 가잖아요. 예, 모든 남성이 군 징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징병제가 계속되고 있는 한국 사회 특성상 군대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있죠. 네. 이 군대 문화의 핵심이 미군 부대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유행하는 문화적 요소들도 미군 부대에서 유행하던 재즈풍의 노래, 댄스곡들, 흑인 음악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최신 유행이라는 간판을 달고 무차별적으로 유포됐죠. 심지어는 방송 매체에서 그걸 네. 그대로 따라와가지고요. 오. 90년대였죠. 그때 보면 이제 주로 미군 부대에서 위문 공연 같은 것들을 개최하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 와가지고 네네. 예, 부대에 위문 공연이 있는데 그거를 아예 형식을 그대로 본단 TV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텔레비전 공중파 방송에 계속적으로 나왔던 적이 있죠. 지금은 뭐 아예 군대 입대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예. 심지어 이제 오늘날에는 의복 분야에 있어서 밀리터리 룩이라는 흐름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잘 보시면요. 예. 밀리터리 룩은 아시죠? 이제 예, 군복, 군복. 같은 모양새 짜진데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그 밀리터리 룩이 지향하는 부분은 네. 한국군의 군복이 아니에요. 음. 미군 군복을 주로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 밀리터리 룩으로 멋을 내려고 할 때 한국군 군복을 입지 않아요. 예비군 군복. 옛날 생각난다고 싫다는 거죠. 미군 군복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밀리터리 룩을 잘 보시면 미군을 지칭하는 US 아미 같은 게 예. 그런 게 들어있는 배낭이라든지 미국의 육군 군복의 전형적 색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따고 있죠. 그래서 미국 그 군복을 따르더라도 미군 군복을 추구하고 한국군의 군복은 좀 낙후한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측면들이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주한미군에 의해서 부식된 그런 문화들이 매우 이제 폭넓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대한민국에서 문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방송에 이어서 한국에 지금 형성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출발 지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일제 잔재 문화 그리고
미군 해방 이후에 미군이 들어와서 성숙된 군문화, 미국 문화를 중심으로 많이 유포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문화, 우리 문화를 이제 갉아먹다면 되겠죠.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 문화는 왠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 속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우리 문화를 빛내어 나가야지 이런 것보다는 외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이런 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막 주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폐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한국에 네. 공동체 문화가 실종되고 있다. 그리고 극단적인 개인주의 문화. 내가 뭘 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공동체가 상실되고 개인주의 문화가 유포되는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동체 문화를 농경 시대 문화, 그렇죠. 야 그거 맨날 이조 시대 뭐 이런 얘기를 인식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 문화를 오늘날의 산업 시대 문화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된 오늘날에도 공동체 문화는 당연히 필요하죠. 오히려 강조돼야 됩니다. 네. 한국 사회 대학생들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학교의 학과 단위 내지는 그런 이제 체계적으로 자기가 어떤 조직에 딱 이렇게 동아리, 서클. 망라가 돼 있겠죠. 예. 게다가 최근에 직장인들까지도 사회적 포용 능력이 하나의 주요한 이제 사람에 대한 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공동체 문화는 한국 사회에서 실종이 돼 버렸습니다. 네. 지난 과거에는 군부 독재, 군부 파쇼 정권에서 나타나는 그런 권위주의 의식, 마치도 공동체 문화를 권위주의로 잘못 보는 거죠. 이를테면 싫어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렇게 예. 느끼죠. 모두가 자발리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장님 또 회식을 하자고 하는데 나 오늘 우리 집에 뭐 손님 오기로 했는데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은. 이것은 전형적으로 공동체 문화를 지난 군부 독재 시절에 이런 이제 포갑적인 문화로 착각되고 그것이 이제 잘못돼 있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문화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선배가 술을 마시라고 하면 후배는 막 미칠 것 같아도 술을 먹다가 막 토해야 되는 그런 게 이 공동체 문화가 아니라, 그죠? 예. 공동체 문화는 그런 경우는 나는 됐다라고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모양새를 만드는 것, 그게 오히려 제대로 된 공동체 문화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보면 예. 자기 개인 일이나 자기 집안 일을 중시한, 대표적으로 이제 쿨하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지는 뭐 까도나면하는 표현도 있었고, 예. 뭐 그런 식의 자기 것만 챙기는 깍쟁이 같은 스타일을 마치도 좀 진보적인, 그리고 그것을 멋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사업을 이제 업무를 추진해 나갈 때 협동의 능률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 나타나니까 이것은 사회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끼리 적절하게 이제 의견을 맞추면서 뜻을 모아 나가야 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싫음 말고 이런 식의 이 매우 배타적인 입장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면 그 어느 기업이나 회사나 조직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사회적 문제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2주간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5천 년의 긴 우리나라 문화를 저희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어떤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있고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때만이 그 나라의 그런 국민들이 정말 융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를 좀 무시하고 혹은 일부러 외면하고 이런 과정이 형성된 것은 우리 한국 현대사의 슬픈 그 과정이 고스란히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고 해방이 되었지만 다시 분단이 되면서 외국 군대가 주둔하면서 속에서 형성된 이런 모습들, 다른 데에서 개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있었던 문화가 말살되면서 약간 이제 기형적인 문화가 나오지 않았나. 그 기형적인 문화에서 결국 근데 피해보는 거는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단결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살면은 이거는 막말로 정치 관련해서도 다 분할시켜 놓으면은 과거에 독재 정권이 유지했던 것도 사람을 분할시키고
개개인시켜가질 때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문화 이런 공통점이 잘 발달이 되지 않으면 그 역시나 우리가 피해볼 수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주권방송 대표 권호혁입니다. 부정과 불법, 반민주화 반평화, 반민생으로 점철되었던 2013년 한 해 동안 용감히 싸워오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주권방송은 라디오 반민특위, 국민이 갑이다, 꼴통경제,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신성국 신부의 시대의 징표, 대한민국 등의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과 채널 615,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등의 TV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장 취재와 생중계, 특별 방송 등 다양한 방송을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해올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2014년 더 용감하고 더 완강하게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euro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자로 참여해 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권방송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평화번영과 민주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2014년에도 주권방송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의 비정상적인 문화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역사, 해방 이후에 우리 역사가 낳은 또 다른 부작용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걸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럴 때문에 진정한 세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린 바보같이 살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 우리의 공화국.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거짓 민주 자유의 구호가 넘쳐 흐르는 이 땅. 고단한 민중의 역사, 허리 잘려 찢겨진 상처로 아직도 우는데, 군림하는 자들의 배부른 노래와 피에 채찍 아래 마른 무릎을 꺾고, 우린 너무도 질기게 참고 살아왔지.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